그만두십시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깎고 다듬은 수행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20년 전부터 억누르려 애썼던 감정, 세상의 거친 풍패에 대한 분노와 경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 같은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였다. 그의 손은 이미 내 얼굴로 향하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은 경멸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저속하고 더러웠다. 아줌마,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 스님치고는 몸매도 괜찮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암제에 오게 된 이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머리를 깎은 이유를 잠시 잊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 더러운 손이 내 얼굴에 닿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 그가 내게 손을 뻗는 순간 나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손목을 잡고 한 바퀴 비틀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작은 마치 수십 년 전 훈련장에서 반복했던 동작과 같았다. 손날로 그의 목젖을 가격하고 무릎을 들어 그의 복부를 찼다. 그는 숨 막히는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다. 옆에 있던 2명의 부하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나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하나는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 모든 것이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손을 내려다보았을 뿐이다. 수십 년간 염주를 굴리며 닦아온 손. 하지만 그 손은 방금 전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내 안의 괴물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상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암자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암제에 온 지 20년, 아니 정확히는 20년 3개월 하고도 12일이 지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다. 이수진이라는 이름도, 박소희라는 계급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련과 욕망도. 나는 이곳에서 정혜라는 법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50대 중반의 나이다. 하지만 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늘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공허한 눈빛.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깊은 수행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세월과 함께 쌓인 고통과 절망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곳은 충청북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다. 한때는 많은 수행자들이 머물렀던 곳이지만 지금은 나 혼자뿐이다. 절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새벽에는 일어나 독경을 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을 쓸었다. 밤이 되면 차를 마시며 홀로 앉아 사색에 잠겼다. 외부와 단절된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가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평화가 깨졌다. 오늘 아침 찾아온 그 3명의 남자들. 그들은 백사파라는 조직의 이강우 부하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땅을 팔라고 협박했고 내가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을 터뜨려 버렸다. 나는 암제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내가 배웠던 모든 무술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가르침을 어겼다. 나는 다시 폭력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내 안의 괴물은 다시 눈을 떴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군인이었던 나는 모범 장교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그 실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 나는 그 후로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했다. 결혼도, 사랑도, 행복도.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으로 왔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내 마음속의 폭력성을 억누르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다시 실패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 놓인 화분은 깨져 있었다. 그 화분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고통을 느꼈다. 화분은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내가 이 암제 온 이후로 처음으로 심은 꽃이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나 자신을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꽃은 사라지고 없었다. 밤이 되자 나는 법당에 앉아 독경을 시작했다.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내가 아직 평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억지로라도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군이었다. 나는 똑똑하고 유능했다. 나는 여군 최초의 사단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나는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를 만났다. 박준호라는 이름의 남자.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 우리는 사랑했다. 나는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조직의 일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남자도, 나의 꿈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신념도. 나는 그 후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일에만 매달렸다. 나는 군대에서 승승장구했다.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장교가 되었다. 나는 내가 꿈꾸었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나의 욕망에 눈이 멀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했다. 나는 한 동료를 희생시켰다. 윤서영. 그녀는 나를 존경했고 나를 따랐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 후로 모든 것을 버렸다. 나의 성공도, 나의 명예도.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마주했다. 나는 법당에 앉아 독경을 끝냈다. 나는 나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이 손이 수십 년 전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나는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감정만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는 마당 한쪽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았다. 깨진 화분 옆에는 내가 심었던 꽃이 시들어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올렸다. 화려했지만 결국은 부서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그 파편 위에서 홀로 서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질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빗자루질을 하며 나의 마음을 정리했다. 나는 오늘 일어난 일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빗자루질을 할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정혜인가 아니면 이수진인가? 나는 수행자인가 아니면 과거의 망령인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과거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었고 나의 눈물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때 저 멀리 산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꼭 쥐었다. 설마 그들이 다시 온 것일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산길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기다렸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주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다. 나는 나의 손을 펴고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나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자동차는 내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말쑥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장하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30년 만이었다. 나는 그를 잊으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나의 기억 속에 선명했다. 박준호.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멈춰 섰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미세오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옛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미세오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동시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익숙함을 담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그 이름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서 젊은 날의 박준호를 보았다. 내 첫사랑이자 내게 첫 번째 상처를 안겨준 남자. 나는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제 정혜입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 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박준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내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아니야. 내어는 미선이야. 내 기억 속의 미선.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미선.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가 나를 찾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름은 이미 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왜? 도대체 왜 스님이 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해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뒤를 돌아섰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강구야, 너희는 먼저 돌아가 있어.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
박준호의 명령에 이강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부하들과 함께 채올랐다.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씩 산길을 내려갔다. 암자는 다시 고요해졌다. 마당에는 박준호와 나 단둘이 남았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에도 내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선아, 부탁이니 나를 봐줘.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내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군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값비싼 양복,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손등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 그는 나의 날카로운 시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킨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맞아.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미선아, 아니, 정예스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너를 만난 이후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그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30년 전 그가 내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다시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신의 말을 믿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내 행동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내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네가 성공한 군인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네가 꿈꾸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의 질문에 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텃밭을 바라보았다. 텃밭에는 시든 배추와 깨진 화분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나의 지난 날을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꿈꾸던 길은 맞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헤어진 후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저는 승승장구했고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여군 최초의 사단장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고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였는데? 군과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평상에 앉았다. 박준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내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에는 한 젊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윤서영. 그녀는 저를 존경했고 저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저와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배신이라니? 저는 그녀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그녀의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후배다. 너의 능력을 믿고 이 임무를 맡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안전보다 저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흐르는 눈물이었다. 나는 그동안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내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나의 죄책감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의 욕심과 저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는 저를 믿었지만 저는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의 꿈도, 저의 명예도, 그리고 저의 모든 자존심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과 함께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손을 뻗어 나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다. 미선아. 아니, 정혜스님. 정말 미안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줄은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저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씻고 저의 마음속의 괴물을 억누르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저 자신만을 마주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실패했습니다. 저는 다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직 저의 괴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박준호는 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나의 차가운 손은 그의 따뜻한 손에 의해 온기를 되찾았다. 정혜스님,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당신의 눈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나의 모습.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저를 사랑합니까?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침묵에 실망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당신의 정체를 속였습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무서웠어. 네가 떠날까봐. 너는 너무 깨끗하고 올곧았어. 군인으로서의 신념도 확고했고. 그런 네가 내 정체를 알면 떠나갈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6개월이나 저를 속인 겁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만두려고 했어. 너와 만나면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끝까지 변명만 했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선아, 부탁이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나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은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처럼 상처받고, 나처럼 고통받고, 그리고 나처럼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미소는 나의 마음속의 모든 고통을 녹이는 듯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나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우리의 눈은 서로의 영혼을 마주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박준호. 그의 고백과 나의 결정.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은 나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고 그의 눈은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를 용서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독경을 하고 텃밭을 정리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감정은 가라앉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박준호는 이른 아침에 떠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나는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할까?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질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빗자루질을 하며 나의 마음을 정리했다. 나는 나의 지난 삶을 떠올렸다. 화려했지만 결국은 부서지고 말았던 나의 삶. 그리고 나는 그 파편 위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산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꼭 쥐었다. 박준호일까? 아니면 다시 그들이 온 것일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산길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기다렸다. 자동차는 내 앞에 멈추어 섰다. 차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내렸다. 그는 어제와는 달리 화려한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없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미소나.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오셨군요. 나는 흙을 털어내며 일어났다. 박준호는 내 곁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았다. 많이 달라 보이네요. 그래. 조직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전했어. 어떤 반응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 다들 미쳤다고 하더군. 특히 이강우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배신자라고 하더군. 나는 그의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직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그가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럼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둘 리 없지. 나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해.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지만 또 폭력을 사용하면 알고 있어. 우리가 다짐했던 것과 어긋나는 일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일만 끝나면 나는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그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나는 그들과 함께 너무 많은 것을 저질렀어. 나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일원이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의 곁에 있고 싶었다. 그럼 함께해요.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박준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박준호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고마워, 미선아.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를 믿었고 우리의 사랑을 믿었다. 그때 갑자기 암자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비올소 안게어스가다. 그는 나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검은 세단 2대가 암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이강우와 그의 부하 5명이었다. 형님, 설마 했는데 정말 여기 계시네요. 이강우는 비웃듯 말하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는 나를 경멸하고 있었다. 간구야,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 진짜로 조직을 버리는 이유가 고작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강우는 나를 가리키며 조롱했다. 박준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강우야, 말은 가려서 해라. 아니, 저딴 년 때문에 조직을 버리는 게 누군데? 이강우의 목소리가 더욱 도발적으로 변했다. 박준호는 앞으로 나서며 이강우를 노려보았다. 강수야, 조직은 나에게 물려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강우는 크게 웃었다. 형님이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냥 나가신다고요? 개소리도 참. 형님도 아시잖아요. 조직을 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이강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처리해. 부하들이 차 트렁크에서 강목과 소의 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한 명은 칼까지 들고 있었다. 나는 박준호의 옆에 바싹 붙어섰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첫 번째 부하가 강목을 들고 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박준호는 옆으로 피하며 부하의 옆구리에 주먹을 날렸다. 부하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두 번째 부하가 소의 파이프를 휘둘러 박준호의 머리를 노렸다. 박준호는 팔로 막아냈지만 충격으로 팔이 저렸다. 박준호가 신음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나는 옆에서 두 번째 부하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부하는 소의 파이프를 놓치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밀어 완전히 쓰러뜨렸다. 하지만 세 번째 부하가 칼을 들고 나의 등 뒤로 다가왔다. 뒤를 조심해. 박준호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칼을 든 부하가 나를 향해 찌르려고 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간신히 피했지만 칼날이 나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찡그리며 상처를 확인했다. 박준호가 뒤에서 오른손으로는 칼 든 부하의 오른손을 꺾으면서 왼팔로는 그의 목을 꽉 껴안아 제압했다. 부하는 칼을 떨어뜨리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기절했다. 하지만 첫 번째 부하가 강목을 주워들고 다시 일어났다. 그는 분노에 차서 박준호의 다리를 향해 강목을 휘둘렀다. 박준호는 뛰어서 피했지만 착지하면서 균형을 잃었다. 부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목으로 박준호의 어깨를 쳤다. 박준호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땅에 댔다. 부하가 다시 강목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옆에서 강목을 잡은 그의 손을 발로 찼다. 강목이 부하의 손에서 멀리 날아갔다. 박준호는 일어나서 부하의 명치에 강한 주먹을 날렸다. 부하는 숨을 못 쉬며 앞으로 구부러졌다. 나는 연속으로 그의 목을 손날로 쳤다. 부하는 쓰러졌다. 이제 슬슬 끝내드릴게요. 이강우는 여유롭게 웃으며 빗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2명의 부하가 더 달려들었다.
네 번째 부하가 소의 파이프를 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 방역하려 했지만 부하가 쇠 파이프로 나의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크흑! 나는 다리를 절며 비틀거렸다. 박준호가 재빨리 그 부하에게 달려가 뒤에서 목을 감쌌다. 부하와 박준호가 함께 땅에 굴렀다. 다섯 번째 부하가 몽둥이를 들고 박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다친 다리를 끌며 그 부하의 앞을 막아섰다. 오비끼어! 부하는 몽둥이로 나를 밀쳤다. 나는 뒤로 넘어졌지만 넘어지면서 부하의 발목을 잡아 함께 넘어뜨렸다. 박준호가 네 번째 부하를 제압한 후 일어나서 다섯 번째 부하에게 달려갔다. 넘어졌던 다섯 번째 부하가 일어나려 했지만 박준호의 발차기에 맞아 다시 쓰러졌다. 미소나 괜찮아? 박준호는 거칠게 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다. 네오만 남았구나 강구야. 박준호는 이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강우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형님, 제 손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구나. 박준호는 각오를 다지며 말했다. 이강우는 칼을 들고 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박준호는 옆으로 몸을 틀어 칼을 피하고 이강우의 손목을 잡았다. 두 사람이 칼을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했다. 이강우는 무릎으로 박준호의 옆구리를 쳤다. 요! 박준호는 신음하며 손의 힘이 약해졌다. 이강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준호를 밀쳤다. 박준호는 뒤로 넘어지며 땅에 굴렀다. 이강우는 칼을 들고 쓰러진 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나는 떨어져 있던 강목을 집어들고 이강우의 뒤통수를 쳤다. 이강우는 비틀거리며 칼을 놓쳤다. 박준호는 재빨리 일어나서 이강우의 명치에 주먹을 날렸다. 이강우는 숨을 못 쉬며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강우도 포기하지 않고 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주먹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싸웠다. 박준호가 이강우의 턱을 쳤고 이강우도 박준호의 턱을 쳤다. 서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형님도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이강우는 입술에 피를 닦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야. 박준호는 주먹을 쥐며 대답했다. 이강우가 다시 달려들었다. 박준호는 그의 주먹을 살짝 옆으로 피하고 자신의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이강우는 배를 부여잡으며 허리를 숙였고 그 순간 내가 체중을 실어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마침내 이강우가 뒤로 쓰러졌고 박준호는 쓰러진 이강우를 제압하고 그의 목을 눌렀다. 강구야, 이제 그만하자. 박준호는 쓰러진 이강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도 너희를 찾거나 피해주지 않는다고 약속하마. 너도 더 이상 날 찾지 마라. 박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린 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박준호는 이강우의 목을 놔주고 일어났다. 누워있던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조금씩 멀어져 갔고 그중 두 명이 쩔뚝거리면서 이강우를 부축했다. 그렇게 이강우와 부하들은 모두 차를 타고 암자를 떠났다. 박준호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정말 끝났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박준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박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박준호는 이강우 일행과의 마지막 충돌 이후 약속했던 대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들을 정리하고 조직 내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박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암제에 머물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정해가 아니었다. 박준호와의 약속대로 나는 법복을 벗고 다시 이수진으로 돌아왔다. 나는 머리를 길렀고 평범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나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무겁고 어두웠던 표정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과거를 잊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뎌낸 흔적처럼 보였다. 미시오나.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모든 것을 정리했어. 이제 우리는 떠날 수 있어.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우리는 함께 암자를 떠났다.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왔다. 세상은 내가 떠나왔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동시에 신기했다. 박준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나를 안내했다. 그는 나의 눈빛을 읽었고 내가 낯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왔다. 우리는 충청북도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작은 산이 있었다. 집은 소박했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우리는 함께 집을 꾸몄고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박준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함께 요리를 했고 함께 잠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우리의 과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군인으로서 저질렀던 실수를 이야기했다. 내가 윤서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미선아,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했잖아. 너는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너 자신을 용서해줘. 그의 말이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박준호도 나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가 김진우라는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그는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준호야, 당신도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했잖아. 당신도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 자신을 용서해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호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선아, 우리 상담센터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상담센터라니. 그래. 우리처럼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잖아.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나는 그의 제안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한때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다.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물론이지. 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미선이가 아니야. 너는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어. 그의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함께 해보자. 우리는 함께 상담센터를 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개조했고 간판을 달았다. 새벽 상담 센터라는 이름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다. 상담센터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치유와 용서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고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상징하는 액자를 벽에 걸어 놓았다. 윤서영의 사진과 김진우의 사진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상담센터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우리가 찾았던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다. 상담이 끝난 후 그의 얼굴에는 조금이나마 평안함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박준호는 뿌듯해하며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을을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우리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박준호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어느 날 우리는 상담센터에 찾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았고 아내는 남편의 폭력적인 언어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과거를 떠올렸다. 우리도 한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상담이 끝난 후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떠올라 있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박준호는 뿌듯해하며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상담센터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박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윤호야, 나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우리의 삶은 평온했고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우리의 과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군인으로서 저질렀던 실수를 이야기했다. 내가 윤서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미선아,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했잖아. 너는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너 자신을 용서해줘. 그의 말이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박준호도 나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가 김진우라는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준호야, 당신도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했잖아. 당신도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 자신을 용서해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윤서영의 편지. 어느 날 오후 상담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나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정혜스님, 아니 이수진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윤서영의 여동생 윤희진입니다. 저희 언니 기억하시죠? 그녀의 말에 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윤서영. 내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나의 동료, 나의 죄책감의 상징. 나는 그녀의 여동생이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포를 느꼈다. 희진 씨, 어떻게 여기에? 저희 언니가 죽은 후에 저는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언니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선생님이 이 마을에 상담센터를 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은 내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언니를 잃은 슬픔과 함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윤서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어리석은 결정을.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비난과 분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한참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 언니가 죽기 전에 선생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윤서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이미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나는 그 편지에서 윤서영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윤서영이 죽기 전에 쓴 것이었다. 수진의 언니께. 안녕하세요, 언니. 저 서영이에요. 언니에게 이 편지를 쓸 때가 올 줄은 몰랐네요. 언니가 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언니가 저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언니는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고, 언니처럼 성공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후배다. 너의 능력을 믿고 이 임무를 맡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언니,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가 언니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언니, 저는 언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언니가 저의 언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언니, 제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언니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언니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테니까요. 언니, 언니는 꼭 성공해서 제가 존경했던 멋진 군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언니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언니의 자랑스러운 후배, 서영 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편지는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윤서영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나를 믿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울었다. 박준호는 나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한참 후 나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윤희진은 여전히 나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저희 언니는 선생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언니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선생님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희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의 언니를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언니는 선생님을 용서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희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야 언니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윤서영의 미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나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위로했다. 그날 저녁 나는 박준호와 함께 윤서영과 김진우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윤서영의 편지를 액자 옆에 놓았다. 나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서영아, 진우야,
우리 잘하고 있지? 박준호는 김진우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나는 윤서영의 사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새벽 상담 센터의 문은 매일 열렸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 가족과의 불화로 고통받는 사람, 과거의 실수에 갇혀 사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했다. 박준호는 그의 사업가적 수완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맡았고 나는 섬세한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 어느 날 오후 상담센터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70대 후반의 나이로 보이는 그는 허리가 굽고 흰머리가 많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나를 훑어보더니 박준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박준호, 자네가 여기 있을 줄이야. 난 자네가 이강우 녀석에게 쫓겨나서 망했거나 감옥에 갔을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 우리는 긴장했다. 박준호는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재민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정재민. 박준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정재민은 내가 군대에서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의 얼굴은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라 많이 변했고 나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네가 먼저 나를 알아보는군. 여전하군. 변한 건 자네의 모습뿐이군. 정재민은 박준호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박준호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정재민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네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정재민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나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들었다. 이분은 이수진 선생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나를 소개했다. 정재민은 나의 이름에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갔다. 수진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선배님,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수진아, 정말 너였구나.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 사고 이후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을 때 나는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 정재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을 흘렸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께. 아니야, 수진아. 너는 내게 아무런 죄가 없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지. 정재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내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내가 너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어. 너는 여군 최초의 사단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나는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너를 이용했어.
나는 너의 능력을 믿었고 너의 열정을 믿었어.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 나는 너의 고통을 보지 못했어. 정재민은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어.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에게 모든 책임을 지웠어. 나는 너를 배신했어.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야.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나는 그동안 내가 혼자서 저질렀던 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니.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선배님, 아니에요. 그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욕심 때문에. 아니야. 수진아. 네오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했잖아. 너는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나의 삶을 살았어.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정재민의 말은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동안 나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선배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재민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품이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용서했고 나 자신을 용서했다. 나는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 박준호는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정재민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재민은 박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손을 놓고 박준호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이수진을 찾았군. 자네가 이수진을 지켜주게. 박준호는 정재민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재민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네. 두 사람.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겠네. 그는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우리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정재민이 떠나고 나는 박준호에게 몸을 돌렸다. 준호야, 나 이제야 진짜로 나 자신을 용서한 것 같아.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너는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그의 말은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준호야,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정재민 선생님과의 재회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방문 이후 나는 비로소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가 나의 잘못을 덮어주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또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고백은
내게 깊은 위로와 함께 용서를 선물해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갇혀 사는 이수진이 아니었다. 나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다. 우리는 상담센터 운영에 더욱 몰두했다. 박준호는 그의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센터의 규모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일에 전념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냈고 센터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상담센터를 찾아왔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2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저의 취미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나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는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나의 모든 것을 군에 바쳤고 나의 꿈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회사는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나의 눈물과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박준호는 뿌듯해하며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상담센터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박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문호야, 나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우리의 삶은 평온했고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박준호의 과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김진우의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그가 김진우의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랐다. 어느 날 박준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선아, 나 진우의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어.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김진우의 어머니? 나는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박준호는 나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내가 진우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나는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가요.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우리는 김진우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우리는 김진우의 집을 찾아갔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마당에는 김진우가 좋아했던 해바라기들이 피어 있었다.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한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김진우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다. 누구세요?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박준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김진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그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의 어리석은 결정을.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할 수 없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박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자네를 용서했을 걸세. 내 아들은 자네를 정말 좋아했거든. 자네를 형님처럼 따랐고 자네를 믿었네. 내 아들은 자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걸세. 그녀의 말에 박준호는 오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도 자네 자신을 용서하게.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게. 그녀의 말은 박준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나는 자네의 어머니가 될 수 없네. 하지만 나는 자네를 미워하지 않네. 그녀의 말은 내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야 진우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김진우의 미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우리의 품에서 울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위로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김진우의 집을 떠났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박준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준호야, 이제 정말 괜찮아. 그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진우의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김진우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우리의 마음은 평온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김진우 어머니와의 만남은 우리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준 것과 같았다. 나는 윤서영의 편지로, 박준호는 진우 어머니의 따뜻한 용서로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상담센터는 이제 단순한 공간을 넘어 우리 자신의 치유와 성장의 증거가 되었다. 자기야, 오늘 상담 예약 3건이야. 박준호는 아침을 먹으며 나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표님이나 형님으로 불리지 않았다. 내게는 다정하고 때론 서툰 자기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상담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가 그런 평범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좋았다. 배울서 3분이나? 이번 주말에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상담 효과가 있나 봐. 나는 웃으며 그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날 첫 번째 상담자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별 후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했지만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의 삶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 역시 과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담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박준호는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자기야, 너 정말 멋져. 사람들이 너와 이야기하면 힘을 얻는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그들에게서 힘을 얻는 걸.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두 번째 상담자는 한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금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그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해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박준호는 부부에게 말했다. 그의 말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상담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돌아갔다. 우리도 한때는 저랬었지? 박준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서로를 용서했잖아.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미선아. 아니, 자기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세 번째 상담자는 놀랍게도 이강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에 깊은 슬픔을 안고 상담실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함께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저는 이강우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에 온 적이 있었군요. 그는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강우 씨는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저에게 상처만 준 자식입니다. 그는 제게 죄를 지은 자식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의 눈물과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윤서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을.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이강우 씨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박준호는 뿌듯해하며 말했다. 아, 당연하죠. 우리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상담센터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박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윤호야, 나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우리의 삶은 평온했고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이강우의 어머니가 상담센터를 찾아왔던 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강우 어머니의 슬픔은 내가 윤서영을 잃었을 때 느꼈던 슬픔과 박준호가 김진우를 잃었을 때 느꼈던 슬픔과 다르지 않았다. 죄를 지은 자식에게도 그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도 상실의 고통은 동일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했고 그 고통을 보듬어주려 노력했다. 박준호는 그날 이후로 이강우의 행적을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조직을 떠난 이후 이강우는 박준호의 자리를 차지하려다 내부 경쟁에 밀려 몰락했고 지금은 연락이 끊긴 채 지방을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몰락은 우리에게 통쾌함을 주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안겨주었다. 강구도 우리처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나는 박준호에게 물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우리처럼. 그의 말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었다. 새벽 상담센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센터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초라한 행사에게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여기 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준호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이강구. 박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잘 지내시나요? 이강우는 고개를 들고 박준호에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께서 너를 그리워하고 계셨어. 너를 걱정하고 계셨어. 박준호의 말에 이강우는 오열했다. 그는 우리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박준호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치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구야,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박준호는 이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강우의 손을 잡았다. 강우 씨,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말에 이강우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날 저녁 이강우는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우리는 그가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오열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치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이강우는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강우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강우의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다. 어머니는 손맛이 좋았고 이강우는 어머니를 도우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식당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께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이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 내 아들. 이제 괜찮아. 그녀의 말은 이강우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치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상담센터의 문을 닫고 나온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걸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옷깃을 스쳤지만 우리의 손은 서로의 온기로 인해 따뜻했다.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 잎들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마을의 작은 집들에서는 하나둘씩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이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이런 평범한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의 모든 감각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자기야, 정말 행복해.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박준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우리의 마음은 평온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꾸었다. 시연아, 아니 자기야. 박준호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결혼할까?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결혼. 나는 그 단어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다. 나는 그와 결혼을 꿈꾸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과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상처만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나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준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물론이지.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의 말은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결혼하자. 나의 말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미래를 꿈꾸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결혼 후 우리는 새벽 상담센터를 더욱 확장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이강우와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준호야,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지?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우리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잖아.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꾸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윤서영과 김진우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윤서영의 편지를 액자 옆에 놓았다. 나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서영아, 진우야, 우리 잘 살고 있지? 박준호는 김진우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이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해? 나는 윤서영의 사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꿈꾸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박준호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도. 미스어나, 아니 자기야. 박준호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서.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고마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치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치료사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